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 최고의 선수였던 해리 케인이 최악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에릭 다이어도 부진을 지적받았고 김민재도 그나마 조금 나았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에른이 이길 수 없겠죠. 인테르 밀란 상대로 패배하고만 홈경기 어떤 경기였는지 또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 선수 소식을 주로 전해드리는 빡빡이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8일, 한국 시간으로는 9일에 열린 경기 바이에른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었습니다. 홈이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1대2로 패배했어요. 상대팀은 인테르 밀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차전은 인테르의 홈인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리겠죠. 이 경기를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이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 내용부터 보면요, 바이에른이 잘했지만 골을 못 넣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어요. 무시알라를 비롯해서 주전 베스트 11 중에 5명이 빠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공백이 컸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경기력 괜찮았거든요. 게헤이루를 깜짝 선발해서 무시알라 자리를 메웠는데 평점은 저는 뭐 거의 엉망진창이지만 그 정도로 못했다 보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콩파니 감독이 꺼낼 수 있는 최선을 썼다 생각하고 게헤이루 뺀 다음에 여러 교체 카드들 밀러가 골을 넣기도 했고 그나브리도 영향력이 좀 있었고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슛이 20회 대 10회로 2배였고요. 기대득점이라는 건 많이 아시겠지만 슛에 빅데이터로 계산한 각 슛의 일반적인 득점 확률을 넣어서 보정한 거죠. 기대득점으로 보면 2.65 대 0.91이에요. 그러니까 슛은 2배인데 기대득점은 2배가 더 차이가 더 많이 나죠. 2배보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만든 득점 기회의 질조차 양보다 더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대득점이 2.65인데 바이에른 정도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들이면 한 3골 정도 넣었어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3대1 정도가 합당했는데 이제 1대2로 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선수는 결국 해리 케인입니다. 해리 케인이 슛을 6번이나 했어요. 근데 개인 XG가 1.13이나 될 정도로 각 슛의 질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이 좋은 패스를 여러 번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골대를 맞힌 슛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기억나지 않을까, 두고두고 잘하다고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의미한 비교긴 합니다만 동시에 열린 아스널 대 레알 경기에서는 이제 아스널 미드필더들이 라이스 2골, 메리노 1골 꽂아가지고 아스널이 이겼거든요. 그쪽이야말로 이제 스트라이커 없다고 맨날 우는 팀인데 거기는 미드필더들이 빵빵 떠주고 이쪽은 해리 케인이 못 넣고 이런 좀 대조적인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물론 시즌 평균을 놓고 보면은 해리 케인이 훨씬 잘하겠지만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런 것이 중요한 팬이 됐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요, 전반 38분에 인테르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선제골을 넣습니다. 이제 왼쪽 측면을 거쳐서 최전방에서 뛰어나가는 마르퀴스 티람에게 인테르 패스가 전달이 됩니다. 이걸 막으러 김민재가 견제하러 갔는데 티람이 원터치 힐패스로 한 박자 늦게 침투하는 라우타로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라우타로가 논스톱 아웃프런트 슛으로 굉장히 멋지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때 티람 한 명한테 바이에른 수비 여러 명이 끌어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라우타로가 노마크였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티람도 막았다가 티람이 바로 뒤로 주니까 바로 티람을 버리고 라우타로 쪽에 가서 블로킹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라우타로가 인사이드로 찼을 블로킹에 막히는 거였고 김민재 블로킹이 되게 좋았는데 아웃프런트로 꺾어 차서 반대쪽 골문을 향해서 공을 싹 감아 넣는 굉장히 멋진 마무리 보여줬습니다. 다음 후반 40분에 바이에른이 여러 교체 카드를 쓴 뒤에 바이에른의 레전드 토마스 밀러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올리세가 오른쪽을 흔들고 뒤로 준 다음 키미히가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이게 길게 흘렀고요. 라이머가 잡아서 다시 올린 걸 밀러가 노마크 상태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밀러의 좋은 득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세를 올려나갔고 경기를 지배하고 있던 바이에른이 공격 일변도로 나가다가 후방을 한 방 얻어맞고 맙니다. 얀 조모 골키퍼로부터 시작된 인테르의 빌드 굉장히 좋았고요. 탁탁탁탁 빠른 속도로 단 한 3-4초 만에 왼쪽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아우구스트, 윙백 아우구스트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때 아우구스트가 왼쪽을 쫙 뚫은 다음에 중앙으로 준 것을 다비데 프라테시가 마무리를 했어요. 프라테시는 인테르의 이제 로테이션으로 뛰는 미드필더인데 득점이 굉장히 큰 특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전 침투 후에 어시나 득점을 하는 게 거의 이거 원툴인 선수인데 그걸 마침내 해냈습니다. 몇 시즌 챔피언스리그 프라테시 첫 골이었고요. 그러면서 인테르가 2대1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실점 상황에서는 다이어가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아우구스트한테 솔패스가 들어갈 때 다이어가 너무 뒤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오프사이드가 안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집에 많이 내려가 있었으면은 문전으로 열심히 뛰어서 문전을 딱 지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안 막을 거면 내려가서라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트가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문전을 패스를 줄 때는 또 다이어가 아무도 막지 않아서 프라테시가 노마크로 슛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바이에른 측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를 통해서 바이에른은 홈 22경기 무패,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홈 22경기 무패 기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홈은 좋고 원정은 안 좋아서 리그 페이지부터 좀 고생을 했었죠. 홈에서 뭐 계속 이기다가 뭐 셀틱을 상대로 이제 비겨서 뭐 연승이 깨지긴 했지만 아무튼 최소한 무패는 이어가고 있었는데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패배라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독일 선수 사상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최다골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28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부문 2위가 9골입니다. 그러니까 3배였는데 이제 3배 격차를 넘어섰어요. 2위는 마리오 고메즈고요. 얼마나 토마스 밀러가 바이에른 레전드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밀러는 이번 시즌 끝으로 팀을 떠나기로 이제 발표를 했죠. 김민재 선수 개인적인 활약상을 보면요. 고군분투했는데 혼자 2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일단 바이에른은 경기 초반에 3백으로 자주 전환하면서 인텔을 상대로 전술적으로 괜찮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기본적으로 3-5-2를 쓰고 아까 말씀드린 튀람과 라우타로 2명이 투톱인 팀입니다. 투톱이 모두 다 스피드, 힘, 팀플레이, 득점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걸 막으려면 이제 우파메커 대신 나온 다이어는 느리죠. 그리고 김민재는 많은 부상 때문에 원래는 빠르지만 역시 요즘엔 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센터백 2명과 상대 투톱을 붙이면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미드필더들의 수비 지원이나 또 좌우에 있는 라이머랑 스타인시치도 수비력이 좋은 풀백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비 지원이 많았어요. 순간적으로 3백으로 전환하면서 상대 투톱을 맞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술적으로 초반에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특정 선수를 붙어서 마크하는 게 아니고 약간 스위퍼, 리베로처럼 뒤쪽에 남겨져서 커버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 김민재 잘했어요. 상대 투톱이 막히니까 뒤로 내주고 미드필더 차라노울루가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를 하는 패턴을 인텔가 초반에 많이 썼는데요. 김민재가 그때마다 차라노울루의 슛코스를 딱 맞고 블로킹을 연속으로 2번 해주면서 인텔을 상당히 답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수비에서도 김민재가 이날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우타로와 튀람을 모두 한 번씩 1대1 수비로 막아내는 1대1 대결을 승리해내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전반 34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 미드필더 중에 뭐 천재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니콜로 바렐라의 스루 패스가 라우타로를 향해서 잘 들어갔는데 김민재가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아서 1대1 수비로 완벽하게 막아내는 좋은 아주 호수비 보여줬고요. 후반 7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볼이 떨어지는 걸 루즈볼 경험을 했어야 됐는데 루즈볼에 이어서 이제 마르케스 튀람을 막아내는 그런 김민재의 또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점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가 2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김민재가 튀람을 견제하다가 라우타로까지 막지는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75분 뛰고요.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아웃됐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트백으로 있던 멀티수비에서 스타인시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라이트백으로 이제 공격적인 라이트백 4샷 보이를 투입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스탯과 통계 평점을 보면요. 패스 성공률 90%, 공중볼 경합이 5회 시도에서 3회 성공인데 이게 경기 최다입니다. 그 다음에 태클 1회, 가로채기 1회, 걷어내기 2회, 리커버리 3회 등이 있었고요. 75분 뛴 선수인 걸 감안하면 역시나 좀 높은 편이다 볼 수 있는데 풋모브의 평점 보면 6.6, 후스코어는 6.4입니다. 이제 이런 통계 업체들의 평점은 누적 스탯이 반영되기 때문에 풀타임 뛴 선수보다 좀 적게 뛴 선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역시 괜찮은 평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통계 평점을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내용이 잘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루비히가 너무 낮은데 우루비히가 이날 2실점 하긴 했지만 빌드업면에서 노이 후계자다운 어떤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업 하기도 하고 위협적인 빌드업도 있었고 괜찮았다고 봤거든요. 좀 너무 낮은 것 같고요. K는 너무 높습니다. 많이 날려먹은 선수인 걸 감안하면 좀 높다. 근데 이제 통계 평점에서 좀 특이한 건 콘라트 라이머가 이런 날이 없는데 8.3으로 풋목 기준 1위고 후스코드에서도 1위거든요. 팀 내에서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해줬고 공격 가담에서 아무튼 1도움도 해줬고 특히 후반전에 공격 강화할 때 이 선수를 레프트백으로 보내면서 상당히 좀 어색한 위치, 많이 안 해본 위치는 않는데 라이머가 기대 이상으로 레프트백을 잘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공격기를 계속 만들어줬어요. 라이머 잘했다 인정합니다.
선수 및 감독들의 현지 반응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토마스 밀러가 역시 대표로 마이크를 자주 잡거든요. 밀러랑 뭐 키미니 같은 선수들은 이 바이에른의 리더격인 선수들의 의무인 것 같아요. 동료들이 믹스트롤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게끔 대신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결과를 상상했지만 괜찮다. 아직 하프타임일 뿐이다.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운하게도 전반전 해리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인텔은 공을 잘 다룬 선수가 많고 경기 속도를 늦출 줄 아는 팀이다. 경험 많고 피지컬 좋은 선수도 갖췄다. 후반전 역시 득점 기회가 많았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콩파니 감독도 한 골, 아니 두 골이나 세 골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용감하게 싸웠지만 두 번째 실점을 한 점이 아쉽다라고 역시 좀 선수들을 탓하지 않는 그런 감독이죠. 네, 정석적인 인터뷰를 했고요. 김민재 교체에 대해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부상 때문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토니 선수 인테르의 수비수인데 이번 시즌 김민재보다 더 어떤 잘한다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바스토니는 잘라 말하기 좀 그런가? 근데 김민재보다 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 잘하거든요. 원래도 괜찮은 선수였지만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이날도 오버래핑 후에 좋은 패스에다가 안정적인 수비까지 많은 걸 보여준 선수가 바로 바스토니입니다. 바스토니는 이런 감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선수를 갖춘 팀은 있다. 하지만 하나로 뭉쳤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팀도 괴롭힐 수 있다라고 굉장히 용감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현지 반응이 제가 좀 일찍 찍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은 타이밍이라 2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TZ입니다. TZ 지역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고 취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편입니다. 경기 보는 눈도 괜찮고 이 매체는 보시면 수비진에서 수비진 골키퍼 포함해서 3점으로 그나마 혹평을 피하고 보통 평점 받은 게 어시를 한 라이머, 김민재 이 둘입니다. 우르비히, 다이어, 스타인시치는 다 4점에 그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공격으로 넘어가면 고레츠카 4 여기까지 괜찮은데 게헤이로 사내 케인이 모두 5점 폭격을 받으면서 니들 때문에 졌다 라는 시각을 볼 수 있죠. TZ가 김민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보면요. 수개월간 아킬레스 근염을 앓고 일주일간 감기로 고생해 몸이 약해졌지만 콩파니는 이 선수 없이 경기할 수는 없었다. 차라놀레 슛을 2번 막았고 바랄라의 뛰어난 패스를 받은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잘 수비했다. 거친 태클로 경고를 받았다. 별 흠은 없었다.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죠. 3점 좋습니다. 다이어가 왜 4점인가? 부상당한 우파메카노의 백업 선수 다이어는 빌드업에서 문제를 겪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는데 1대1 상황에서 프라테시를 너무 늦게 막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승골 실점 상황에서 다이어의 수비는 좀 아쉬웠습니다. 5점 폭격이 좀 궁금해서 몇 개 가져봤거든요. 이로 이 사내가 왜 5점 받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TZ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알라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진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았지만 완전 실패했다. 긴장해 보였고 거의 매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래서 재계약하겠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내가 현재 연봉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연봉을 왕창 깎아서 재계약을 할 거란 보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깎아도 버려라 라는 식의 멘트입니다. 해리 케인이 5점을 받은 건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요. 26분 상황에서 1대0을 만들었어야 했다. 사내와 함께한 55분 역습 등 여러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부정확했다. 케인답지 않았다는 거죠. 플레이와 마무리 모두 운이 없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뭐 부인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득점 기회를 많이 잡았으면 해리 케인이면 넣었어야 했겠죠. 다음 슈폭스인데요. 슈폭스는 김민재한테 이제 다이어와 똑같은 4점을 줬습니다. 좀 안 좋은 편이죠. 몇 주 동안 다양한 부상으로 고생했음에도 대체 선수가 없어 또 뛰어야 했다. 차라노를 슛 2번 막았고 중앙선에서 경고 1번 받았고 0대1 상황에서는 수비를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 이거 뭐 어떻게 더 잘해? 이거 좀 아쉽지만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뭐 평점은 낮더라도 부상 때문이다. 요즘에 몸이 안 좋은 걸 역시 여기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몸이 안 좋은데 억지로 뛴 선수 헌신 점수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 경기력이 평소 같지 못했으면 평점 깎일 수밖에 없죠. 솔직히 김민재 100%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보다 나았다 정도. 이날 할 걸 다 했다. 집중력을 갖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 이런 정도의 날이었고 실점 한 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이때 빠지면서 뭐 빠졌다고 해서 아킬레스 근염이 낫고 이런 건 아니고 덜 아픈 정도겠지만
조금 몸을 관리를 했고요. 바이에른은 주말에 도르트문트를 상대합니다.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가 정말 부진하긴 하지만 소위 대여 클래시커 빅매치인데 후보들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 경기 하고 그 다음에는 인테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밀라노 원정을 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두 개의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김민재를 비롯한 바이에른 선수들이 남아있는 바이에른 선수들이 잘 버티기를 바라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제 케인의 결정력이 돌아오기를 기원해야겠죠. 케인이 설마 한 번 절었는데 뭐 두세 경기 연속으로 절겠어요? 이런 좀 기대를 갖고 이번 경기를 또 다가오는 경기들을 이제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